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법을 강의하는 정석진입니다. 오늘 라이브 특강 2주차에 들어서 세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와서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퀴즈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문제를 하나 구했는데,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우리 시험장 갔을 때 오늘 공부하시는 세법과 단짝인 과목은 무엇일까요? 자, 한 번 더. 우리 시험장 갔을 때 이제 같은 과목이 되겠죠. 세법과 어떤 과목이 한 과목이 될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세법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또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이제 점수 나올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먼저 세법에 대한 공부 방법인데, 세법은 2차 과목 중에서 16문제인 거 아시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세법 16문제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건 세법이 좀 장난이 아니네,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고, 또 좀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한 10개 넘기도 어렵겠네, 이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16개 중에 10개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세법은 다른 게 아니고 매년 출제되는 테마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입니다. 세법은 다른 거 없이 했던 것도 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것에서 기본적인 점수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이제 종합문제 스타일도 나오는데, 그 종합문제 스타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살짝 머리 쓰는 거, 그것까지만 하시면 세법은 아마 고득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쓰는 게 좀 머리 아프다 그러면 고득점까지 바라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 12개 정도 그렇게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매년 출제되는 테마는 무엇인가?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세금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하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과세 대상. 또 세 번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냐. 그때 쓰는 말이 과세 표준이죠. 물론 줄여서 과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 세율인데, 이렇게 또 설명드리니까 처음 시작하는 어떤 입문 과정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대한 용어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실 때도 들어보니까 그래 대충은 알겠다. 대충은 아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취득세 공부할 때는 취득세 내용은 알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재산세쯤 가면은 취득세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양도세 가면 아예 취득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법은 그게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할 때는 요 테마별로 각각의 세목별로 정리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간 자료 다 받으셨죠? 한 13페이지에 가는 건데,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누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항상 정리하실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구,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누구, 양도세 납세 의무자 누구, 이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더라 그러면 너무 방대하겠죠. 그러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최근에 출제된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도 나눠드렸고, 그와 관련돼서 강의를 길게는 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한 2시간에 걸쳐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진행할 때 조금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려워하실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 들으시면서 야, 저런 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또 그런 분도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쭉 감상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혹시 또 놓친 거 없었나, 또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이틀은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연 누군 것인가? 최근 시험에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습니다. 위에다 한 문제라고 적어놓으시고, 자, 원칙은 등기 등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데, 우리 세법에서 사실상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는 앞에 붙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등기 등록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1번 주체구조 취득자, 거기다 별표 쳐놔야 되겠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먼저 제가 이제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 그 사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이제 건물이 있죠.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돈을 내서 가설합니다. 자, 상황 그려지십니까? 예. 임차인이 자기 건물도 아닌데 거기 남의 건물에다가 돈을 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가설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시험용 버전으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의 건물에다 엘리베이터 가설했을 때 그 건물 가치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취득 의지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건물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가설한 임차인이 될 것인가? 항상 기본적인 생각은 누구 건물 가치가 증가할 것인가? 이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누구의 돈을 썼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재산 가치가 증가됐는가?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가설했어도 누구의 건물 가치가 증가될 것인가? 건물 주인이 되겠죠. 이 사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기억하시면서 시험장 갔을 때 빨리 한눈에 보게끔 평소에 중요한 법조문을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체킹해놨는데 건축물 중 조작 설비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이런 운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생각하실 거. 자, 이거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 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라. 그러면서 빨리 뭘 확인할 것인가? 맨 끝쪽에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시험장 갔을 때 세법은 문제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풀고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시법과도 한 과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힌트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점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주체구조부 취득자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변경 시점의 소유자. 역시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자, 어떤 사람이 그 임야, 산을 갖고 있었죠. 산을 깎아가지고 대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목을 변경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키포인트는 임야일 때 가격은 1억이라 가정해볼까요? 대지가 되면 땅 가격은 더 오르겠죠. 3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야를 지목을 변경할 때 소요된 비용 5천만 원이 발생했다. 이런 가정을 깔아두겠습니다. 자, 그럼 세법에서는 항상 결론이 이게 되겠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 자, 이 중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무엇을 묻는가? 임야를 대지로 바꿨을 때 얼마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할 것인가인데 법조문이 나오면 증가한 가액이 나옵니다. 증가한 가액은 대지의 시가표준액에서 임야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조문이 나올 수도 있고 사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아까 임야를 깎아서 대지로 바꿀 때 소요된 비용 5천만 원 들었다 그랬었죠. 과세표준 계산할 때 그 5천만 원은 차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증가한 가액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율 파트도 매년 시험을 출제하고 있죠. 세율은 무조건 2% 적용합니다. 무조건 2%입니다. 자, 이때 2% 이름도 입입해야 됩니다. 2%를 뭐라고 그러는가? 중과 기준 세율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2억에다가 세율 2% 곱하니까 산출세 4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첫 번째는 취득세를 누가 내야 될 것인가? 납세 의무자 나왔을 때는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렇게 물을 것이고, 또 과세표준 물을 때는 증가한 가액, 그리고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대지의 가격 3억에서 임야 가격 1억을 뺀다. 주의하실 것은 소요된 비용은 빼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2% 적용하더라. 2%의 이름은 중과 기준세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확인되셨습니까? 네. 오늘 나간 그 프린트물에는 그냥 제가 중요한 거 키워드로 했는데 혹시 이 화면을 좀 캐치하고 싶다 그럼 빨리 사진 찍으시 바랍니다. 여기서는 계속 시험이 나오니까.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상속받았을 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인가? 상속인 내야 되겠죠. 네. 자, 4번의 조합원인데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료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키포인트 해당 조합원료로 취득하고 있죠. 취득은 주택조합 등에서도 귀속은 조합원한테 되니까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의 과점주주. 여기도 넘어야 될 산입니다. 옆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과점주주. 자, 최근에는 이 과점주주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법조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례 형태도 나오고 있고
또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다라고 하면 일단 정의가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0% 초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출발하는데 비상장법인 A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A가 토지 100억짜리를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개인도 내는 것이고 법인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도 상장법인이든 비상장법인이든 모두가 다 취득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장법인 A가 토지 100억짜리 취득했더라. 취득세 냈습니다. 자, 그 당시 주주를 봤더니 갑, 을, 병 3명이 있었습니다. 갑의 지분율은 40%, 을은 40%, 병은 20%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끊어볼까요? 자, 이 시점에서 과점주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커닝하시면 요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50% 초과죠. 갑을, 병 봤더니 50% 초과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과점주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20% 돈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럼 갑의 지분율은 40에다가 20을 더하니까 60%가 되었습니다. 60%. 그럼 여기서 봤더니 60%는 50%를 초과한 사람이죠.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분비율이 50% 초과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거. 이 비상장법인에서 지금 지분비율을 60% 갖고 있더라. 그러면 이 법인에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된 겁니다. 엄지척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됐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 지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비상장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키포인트는 갑은 을로부터 주식을 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서 이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 100억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하나 키포인트는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볼까요? 등기부등본 떼어봤을 때 명의는 계속해서 비상장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세법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를 반영해서 갑에게 취득세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계산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되겠죠. 이 과세 표준이 또 우리 시험에서 자출제합니다. 자, 과세 표준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다시 한번 과세 표준은 취득세 과세 대상 곱하기 지분 비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란 무엇인가? 이 비상장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액 100억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가액 100억 원을 여기다 적고, 자, 그 다음 지분비율에 대해서 어떤 법조문을 기억하실 것인가?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더라. 지분비율 모두에 대해서 납세임을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였는데 지분을 취득해서 증가되었더라. 그러면 증가분에 대해서 납세임을 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 전 사례에서 갑은 40%였다가 20% 취득해서 60%가 되었죠. 최초로 과점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할 때 과세 표준은 취득세 과세상 토지가액 100억 적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지분 비율인데 최초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두인 60%에 대해서 납세임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억 원에다가 60% 곱하니까 60억이 나오겠죠. 자, 이때 60억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60억을 뭐라고 그런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라고 부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자,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과세 표준 나오면 곱하기 세율 해야 되겠죠. 세율. 자, 과점주에 대한 세율은 무조건 2%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2%라고 적어 놓으시고 2%.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는데 지목 변경에서 2% 이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한 10분 정도 안 됐는데. 자, 2%는 중과 기준세율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시험에 무조건 2% 적용 대상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아까 보신 지목 변경. 이미 아까 깎아서 대지로 바꿨더라. 무조건 2%고 지금 공부하시는 과점주주. 과점주주 파트도 무조건 2%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갑은 이제 40에다가 20% 취득했더니 60%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주식을 10%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60에다가 10을 더하니까 70%가 되었네요. 그럼 역시
최고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과점주주죠. 과점주주니까 이 법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과세 표준은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다가 지분비를 곱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가액 100억 갖고 와야 되겠죠. 자, 지분비율인데 아까 처음으로 60%가 되었을 때는 모두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60%였다가 10% 주식해서 70% 증가되었네요. 그러면 얼마큼에 대해서 납세임인가? 증가분인 10%에 대해서 납세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억 원에다가 10% 곱하니까 10억이 나오겠죠. 자, 이때 10억 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취득세, 과세, 표준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계산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한 그러면 이 사례 갖고서 항상 정리하시는데 계산 문제 풀 때는 비상장범이 갖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다가 곱하기 지분비를 곱한다. 최초일 때는 모두 증가된 경우 증가분을 곱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과점주 나왔을 때 과세 표준 거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세율 곱해야 되겠죠. 세율은 무조건 2%짜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서 그 좀 색깔을 제가 칠하는데 역시 매년 출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법조문이 있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비상장법인을 처음 만들었다고 볼까요? 자, 이때 비상장법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무슨 단어를 쓰는가? 설립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당시 어떤 주주가 지분비율 60%를 초과하고 50%를 초과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점주주죠. 그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이 과점주주도 빨리 사진 하나 찍어 두시는데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조문 50% 초과 알아두시고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과세 표준,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세율 파트에서는 무조건 2%다. 그리고 이것도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 되시겠습니까? 네. 자, 갑니다. 자, 이제 그 납세 의무자 파트에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여기도 매년 출제합니다. 참 오늘 진짜 매년 출제하는 것만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빠르게 문제 푸는 거 오늘 연습 많이 해두시라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 이게 법조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보면은 좀 막연하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타가지고 하나의 사례 갖고 전 수업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이 사례 오늘 좀 잘 좀 이해해 두시고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이번에 그 갑이란 사람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은행을 갔죠. 자, 은행에 왜 갔을까?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땅을 담보로 5억 원을 꿔줍니다. 5억을 꿔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꿔주면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민법이든 공시법 시간이든 공부하셨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서 그 땅에다가 담보권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런 걸 뭐라 하는가?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의 우리 같은 과목인 공시법에서 공부하시는 거. 그 등기부등본 아시죠? 등기부등본. 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을 겁니다. 잠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제부에는 뭐가 적힙니까? 안 들리는데. 네. 자,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적히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적히죠.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공부하시는 등록면허세라는 거.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왜 내는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는 은행이 등기부등본에다가 자기가 직접 적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에다가 은행이 직접 적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등기소에 가가지고 적어달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에다가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적어주는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거, 그게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역시 작년에 출제했었지만 항상 등록면허세 문제 풀 때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판단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등기부등본에 적히면 내야 되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안 적히더라 그러면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 적히면
등기란 서비스 받은 거 없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은행은 갑에게 땅을 담보로 5억 꿔줬네요. 그러면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질문 드려볼까요?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적힙니까? 안 적힙니까? 예, 맞추셨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히죠. 물론 표제부 갑구을구 을구에 적히겠죠.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적히니까 은행이 직접 적지는 않고 등기소에서 적어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출세했었고 올해도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차.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바로 등기소 갈 것인가?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은행은 등기소 가기 전에 꼭 들를 곳이 있습니다. 어딜 먼저 가는가? 구청을 먼저 들러야 됩니다. 구청을 왜 가는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주변에서 구청 가보셨습니까? 네, 아주 예쁘게 지어놨죠? 자, 이제 절차 기억하시는데 등록면허세 신고라는 것은 주로 2층으로 갑니다. 2층에 가보면 구청입니다. 세무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 나에게 뭘 주는가? 세금 내라는 납부서를 줍니다. 세금 내 납부서. 그러면 그 납부서를 들고서 여러분 구청에 보시면 은행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나한테 세금 낸 영수증을 줍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영수증을 갖고서 어디 가는가? 등기소를 가는 겁니다. 등기소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나 세금 낸 사람이니까 등기부등본 을구에다가 저당권 적어달라 이렇게 신청한다는 얘기죠. 이 절차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것인가 별도로 기억하지 마시고 항상 그래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에 가가지고 먼저 나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인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신가?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요 등기 권리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시법 시간에 다 구하셨을 겁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면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지금 저당권 설정했더라. 그러면 등기부등본에서 자기의 권리가 증가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등기 권리자죠. 제가 어떻게 맞게 설명드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권리가 증가됐을 때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 세금 내시오.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찾아라 그러면 항상 등기 권리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이 화면에서도 거의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찾아라 그러면 등기 권리자 찾으시고 등록면허세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등기부등본에 적히면 되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인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부터 가서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더라. 이거 기억하시면서 항상 언제까지인가?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갑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는 좀 쉬워지죠? 네, 원칙은 6월 현재 사실상 수요자일 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제 우리 세법 공부할 때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내 생일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날짜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거 공유재산일 때,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갑과 을이 공동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권자가 되겠죠. 지분권자. 근데 가로수처럼 지분의 표시가 없더라 그러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쳐볼까요? 2번 주택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림 주택입니다. 주택. 네. 자,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그 밑에 땅 소유자는 을로서 이렇게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매년 출제합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산세 파트에서 주택이라고 할 때는 위에 있는 건물과 밑에 있는 땅을 합쳐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재산세에서 주택이라고 할 때는 위에 있는 건물과 밑에 있는 땅을 합쳐가지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땅 소유자는 을이죠. 자, 이런 경우 세금 계산을 갑에게 따로 보내고 을한테 따로 보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땅 부분과 건물 부분을 쪼개는데 쪼갤 때 쓰는 말이 안분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쪼갤 때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이거 매년 출제합니다. 꼭 좀 믿으시고. 자, 이제 3번은 그 신탁재산. 신탁재산 나왔을 때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역시 다른 세목까지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신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을한테 믿고서 맡깁니다. 자,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는가? 위탁자 또는 신탁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 신탁을 했을 때 신탁 등기는 등기부등본 주로 갑구에 적혀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갑구에.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갑구상에서 명예 넘어갔어도 실질 이전은 아니죠. 그 신탁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 낼 필요가 없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재산세 내야 되는데 재산세 누가 내야 될 것인가? 행정편을 위해서 지금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실상 소유자인 위탁자였다가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출제됩니다. 신탁재산일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 자, 그러면서 이제 예외로 가는데 요거는 항상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는 공무원이 보내는 거죠. 공무원이 계산해서. 자,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날 갑이 을한테 땅을 5억을 받고서 팔았습니다. 잔금 치렀네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언제 했는가? 6월 5일 날 이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좀 늦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현재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였었죠.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케이스에서 5월 28일 날 잔금 주고받았다. 그런데 등기는 6월 5일 날 했다. 자, 이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6월 현재. 사실상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과 상관하지 않고 매매 대금을 다 주고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5월 28일 날 잔금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 될 겁니다. 을. 자,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이죠. 등기부등본에 6월 현재 누구 면이 되어 있습니까? 갑의 면이 되겠죠. 자, 이 케이스 꼭 기억하시면서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고 공부상 소유자는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악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지자체 공무원이 되셨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재산세 고지서 보내야 될 겁니다. 재산세 고지서 갑에게 보내실 겁니까? 을에게 보내실 겁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은 항상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공무원 입장에선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를 겁니다. 왜? 공무원은 책상 앞에서 일하는데 이 갑과 을 간에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 전혀 모르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누구한테 고지서 보낼 수밖에 없는가? 등기부에 적힌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법조문. 자, 공부상 소유자 어느 경우인가? 다른 건 다 무시하시고 이것만 보시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더라. 자, 여기서 누가 알 수 없는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러면 고지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등기부에 적힌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푸는 요령 아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입장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주된 상속자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등기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인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등기부에 적힌 아버님한테 고지서 보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상속인 중에서 주된 자한테 보냅니다. 자, 주된 자 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 만약에 2명 이상이더라 그러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땅을 종중에서 샀습니다. 종친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중에서 땅을 샀는데 이 집안의 장손인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표현 사실상은 종중 땅인데 등기부등본에 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맨 끝쪽에 갑이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종중 땅인지 모르겠죠. 따라서 고지서 누구한테 보내는가? 공부상 소유자인 갑에게 보내는 겁니다. 항상
공무원 입장 생각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4번의 매수계약자 펼쳐볼까요? 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매수계약자인데 지금 국가의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가 건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재산세는 비과세. 그런데 이번에 국가의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연부로 취득합니다. 연부라는 것은 1년 단위로 돈을 내면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갑이 국가의 건물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계약금을 냈고 아직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국가랑 특약을 맺었죠.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이 건물을 먼저 사용하겠다고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 그러면서 갑이 국가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내는 것을 유상이다 이런 단어를 쓰면 되겠죠. 자, 생각해 볼까요? 갑은 국가에다가 사용료를 왜 내고 있을까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사용료 내겠죠. 그럼 자기 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국가 거. 따라서 재산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케이스는 갑이 계약금을 내고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공짜로 사용합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국가금이 되어 있지만 우리 세법에서 볼 때는 야, 이 사람 왜 공짜 사용할까? 실질은 갑거나 마찬가지여서 공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납세 의무자 돼서 과세가 되고 자, 이때 갑을 뭐라 부른가? 매수 계약자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가 꼬아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기억하시면서 제가 색깔 칠하는데 세 가지 요건 동시 충족을 꼭 확인해줘라. 여기는 믿을 만한 존재인 국가나 지자체고 그리고 연부로 매매 계약을 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상으로 사용했더라. 이 경우에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매수 계약자. 확인됐습니까? 네.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표로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시험 현장 가면 이렇게 긴 법조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것도 연습을 많이 하자 이렇게 이제 강조 말씀드리는데 자, 시험장 갔을 때 문제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왔네요. 그럼 나올 건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가가 나왔더라. 그러면 빠르게 연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무상. 그럼 국가, 연부, 무상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이 세법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시험장 들어가서 자, 국가, 지자체 조합. 근데 아까 국가권은 비과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럼 이거는 날 새는 겁니다. 항상 시험장은 선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수라는 것은 평소에 이제 이해 두시고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자,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머릿속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중에 국가자가 보이더라 그러면 동물적으로 무슨 단어를 확인할 것인가? 연부, 무상, 매수계약자 이런 연습을 더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국가 그리고 선수금, 무상이죠. 선수금은 일종의 계약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얘기인데 맨 끝쪽에 채비지, 보리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내야 됩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자, 6번의 사용자는 귀속이 분명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드린 예인데 어떤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갑의 소유자입니다. 등기부상에는 갑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자체는 갑에게 재산세 고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의서가 계속해서 반송이 됩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 건물이 소송 중에 있다든지 갑이 행방불명이라는 겁니다. 이때 쓰는 말이 무엇인가?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이때 재산세 고의서를 누구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 취지는 우리 세법에서는 그 건물주하고 세입자, 사용자의 대표는 세입자가 되겠죠. 둘 간에 월세는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세 고의서를 사용자에게 보내겠다. 이게 취지입니다. 자, 아까 말씀 빼먹었는데 재산세 납세 의무자 매년 출제합니다. 매년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주택일 때는 위에 건물과 밑에 있는 땅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들에도 전체에 대한 산출세 계산하고 각각에 대해서 안분합니다.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올 것이고 또 하나가 어떤 사례 문제 나왔을 때는 누구 입장에서 문제 풀 것인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문제 푸시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알 수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보내는 것이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알 수 없더라 그러면 등기부에 적힌
공부상 소유자에게 보낸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로 갑니다. 큰일 났는데요. 벌써 7시 30분이 넘었네요. 오늘 4가지 테마 하는데 아직 첫 번째 테마도 다 못했습니다. 네. 조금 제가 속도 내겠습니다. 네.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죠. 하나 주의하실 것은 1세대 1주택자는 3억 원을 더 추가하니까 9억을 초과하는 자고, 이번에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갔지만 제가 좀 하나 높아심으로, 여러분 이거 다 암기되셨죠? 예? 예.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가 아시겠죠?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에서는 별장을 빼야 되겠죠? 토지에서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그 땅매만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거죠. 분리과세 과세 안 합니다. 이게 먼저 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6억 초과, 토지의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야, 나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 잘 기억이 안 나. 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제가 한 큐에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자 역시 매년 출제입니다. 우리가 그 소득세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꼭 정리해놔야 되겠죠.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1과세기간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부른다. 자,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에 대한 무제한 납세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 납세지도 잘 출제합니다. 거주자에 대한 납세지는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고, 비거주자에는 국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죠. 국외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지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됩니다. 이 표 꼭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소득세에서 이 부분 양도세 파트죠. 양도세 파트에서 국외 자산을 팔았습니다. 국외 자산 팔았을 때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가 될 텐데, 그때 거주자 판단 기준은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자, 이거 한 20분 뒤에 또 뭔 문제가 나갈 겁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상품 나갈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과세 대상 갈까요?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취득세 과세 대상은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 별표가 안 쳐져 있을 겁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축물이고, 건축물에서는 25석 이상의 골프 연수차,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셔야 되고. 자, 3번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득은 과세가 제외되고, 승계취득부터 과세가 되죠.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하나의 지문으로밖에 출제 안 했었습니다. 자, 4번은 광업권 허권인데 출연에 의한 원시득은 면제고 승계취득도 과세. 자, 5번에 임목이 있고 6번에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콘도이용권, 종합주택이용권, 요토이용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세 과세상.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데, 여러분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은 무엇을 취득했을 때 내야 될 것인가, 무엇이라는 어떤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물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왜 등록면허세 왜 낸다 그랬었죠? 등록면허세 왜 낸다 그랬습니까? 등기부등본에 자기가 적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적어준다. 그 서비스 받는 대가로 내는 게 바로 등록면허세죠.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물건이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앞부분과 연결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산세 과세상. 이건 무조건 암기됩니다. 재산세 과세상 얘를 기본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세율까지 하니까 요 박스 하나 암기하면 우리 세법 문제에서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재산세 과세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되겠죠. 자, 이 중에 주택의 별표입니다. 주택의 왜 별표인가? 지금 그림 보이십니까? 위에는 건물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죠. 그래서 항상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연결되면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는 갑이었고 토지 소유자는 을로서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재산세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에 대해서 산출세 계산해 놓고 그 다음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하다.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택칸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또 건축물은 주택용 건물은 제외하는데 왜? 주택으로 과세했으니까. 선박 항공인 가볍게 통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 그림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문제 풀 때 주택이냐 상가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택일 때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가지고 계산하고, 상가가 나왔을 때는 건축물은 이거 건축물로 과세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땅은 토지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대충 보지 마시고 재산세에서는 주택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주택일 때는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계산한다. 주택을 뺀 나머지는 건축물 따로 계산, 토지 따로 계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년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또 매년 출제하는 거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개별과세냐 합산과세냐 이해가 하는 얘기인데, 자, 이걸 꼭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 두 개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개별과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1000에다가 10% 곱할까요? 100이 나옵니다. B, 1000에다가 10% 곱하니까 100이 나오죠. 각각 세금을 계산해서 나온 것을 합칩니다. 그럼 20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개별과세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합산과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A와 B 두 개 갖고 있을 때 세금 계산을 각각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A와 B를 합치네요. 2000이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1000에다는 10%인 100이 나오고 초과는 1000에다는 높은 세율인 20% 정의합니다. 이런 것을 보통 초과 누진세율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200이 나오겠죠? 합치니까 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전반적인 얘기인데 세금을 계산할 때 개별과세인지 합산과세인지 꼭 좀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개별과세라는 것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쳐가지고 초과 누진세를 정의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개별과세일 때는 200 기억하면 편하실 것이고 합산과세는 300 기억하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조금 전에 그 옆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량 중에서 주택칸에 별표 쳐놨죠. 이게 또 매년 출시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두 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할 땐 어떻게 할 것인가? 개별과세라는 얘기죠.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매년 출제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어떻게 할 것인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합니다. 건축물도 개별과세합니다. 토지는 주의하실 거, 농지 같은 분리과세는 세금을 적게 과세해야 되니까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은 개별과세하고, 나대지 같은 것은 세금을 많이 과세해야 되니까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같은 시군에 A 나대지와 B 나대지 갖고 있더라. 세금 계산은 A와 B를 합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초과 누진세를 주하는 합산과세라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작년에도 좀 어렵게 출제했었던 건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도세 파트. 양도세에서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은 개별과세가 정답일까? 합산과세가 정답일까? 이러고도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소득세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내가 땅이나 건물을 2번 이상 팔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2월 달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건물 팔았더라.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정답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이렇게 하는 개별과세일까? 아니면 A와 B를 합쳐서 계산한 합산과세일까? 작년에 이런 게 출시되었다는 겁니다. 정답은 무엇인가? 합산과세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월 달에 땅을 팔았더라. 7월 달에 건물 팔았을 때는 앞에 판 거랑 합쳐가지고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평소에 보면 여러분들이 막 암기하시는데 우리 세법 암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재산세 파트에서는 주택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군구안에 내가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갖고 있더라.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주택이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 또 이거 토지의 과세한 구분, 이거 매년 출제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 낮은 세율부터 점차 높은 세율로 과세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농지,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 중에 공익목적 임야죠. 세율은 0.07% 비례세율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세하는 것은 공장 건물 밑에 있는 땅, 공장용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율은 0.2%고, 그리고 요 두 개를 묶어서 저율 분리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은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인데 시험장 가면 12글자로 출제하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율은 0.2에서 0.4까지 3단계 초과세율을 정해놨는데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도 합산. 자, 그 다음으로 나대지하고 임야가 있는데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세율을 정의합니다. 이름은 종합합산. 자, 가장 높은 세율을 과세하는 것은 사치성 재산인데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가장 높은 세율인 4% 정의합니다. 이름은 고율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산세뿐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토지에는 사용제가 있고 그 사용제 이름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저율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율분리.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도 암기되냐고. 예, 정답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법은 어차피 세율 문제 숫자 암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순서를 잡으실 때는 공부할 때 순서 이런 숫자 암기는 뒤로 미루시고 시험 임박해서 암기에 늦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본적인 틀들, 이 틀을 먼저 잡으시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세율 과세하는 것은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 다음에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이고 나대지, 임야,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설명드리는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땅 중에서 가장 그래도 필요한 땅은 쌀이 나오는 농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가끔은 고기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용지 필요하고 그런데 중간에 쌀이 떨어지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쌀을 이제 사러 가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고 그 생쌀을 먹을 수는 없죠. 밥해 먹어야 되겠죠. 밥하기 위해서는 밥솥 만드는 공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갖고 밥해 먹는 밥솥 만드는 공장이 필요하더라. 근데 중간에 그 쌀이 떨어지거나 또 솥이 고장납니다. 그럼 그거 사러 시골이나 공장까지 다녀오기는 너무 힘들겠죠. 가까운 마트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트에 있는 땅을 뭐라 그러는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쌀을 갖고 밥해 먹고 조달에 유용합니다. 이제 배가 부르겠죠. 배가 부르면 나대지에서 조금만 운동하시고 또 임야 산 올라서 기초체력 닦고 그다음에 어디 가라고 하는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다녀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도 설명드립니다. 또 어떻게 설명드리는가? 여기는 그냥 1차 산업, 1차 산업. 공업이니까 2차 산업이고 상가는 서비스업이니까 3차 산업. 이렇게라도 암기해 두시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매년 시험 문제 고급형 문제가 이 케이스대로 나옵니다. 자, 이거 까지하고 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갑이 땅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또 하나는 강원도 원주에도 땅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나대지, 농지,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또 나대집이, 농지,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강원도 원주에도 여러 종류의 땅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 행복하겠네요. 땅 부자니까. 근데 이 사람도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쫓겨내고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데 자, 그럼 이제 법을 알아야 되겠죠. 현행 재산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세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좋고 경기도 광명시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걸 합쳐서 계산하진 않습니다. 광명시 따로 계산하고 원주시 따로 계산합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 다음 광명시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 모든 땅을 다 합쳐가지고 계산하진 않습니다. 이 땅 중에서 이 땅을 조금 전에 공부하신 토지의 사용제로 먼저 구분합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에는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나대지는 아까 뭘로 과세되었습니까? 종합합산이죠. 종합합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자, 농지 A는 저율분리죠. 세모 치시고 세모. 자, 그 다음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별도 합산이었습니다.
네모 쳐볼까요? 자, 그 다음 나대지 B는 종합합산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 농지 B는 저일분리죠. 저일분리니까 세모 치시고.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별도합산입니다. 네모 치시고. 먼저 땅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 놓고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전에 종합합산에 속하는 거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신 겁니다. 나대지 A와 나대지 B를 합칩니다. 그리고 나서 초과 누진수를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하는 개별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A와 B를 먼저 합치고서 그리고 세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칠 때는 어디 것만 합치는가? 같은 광명시에 있는 거. 이때 쓰는 말이 시군별 합산과세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위에서 네모 치신 거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이 있죠. 그 다음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B가 있습니다. A와 B를 먼저 합치고 나서 여기에다가 초과 누진수를 중요합니다. 숫자 지금 암기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흐름만 파악하시는데. 그러면 같은 광명시에 있는 거 합쳐서 계산하죠. 이때 쓰는 말이 시군별 합산과세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대신 그 밑에 농지는 저일분리죠. 세모 쳤던 A에 대해서 따로 계산하고 농지 B 따로 세금 계산합니다. 이런 것은 개별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광명시에 땅이 있더라.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다 합쳐가지고 재산세 계산하는 건 아니다. 종합합산에 속하는 것은 그네들끼리만 합쳐서 계산하고 별도합산에 속하는 것은 걔네들끼리만 합쳐서 계산한다. 가끔가다 어떤 분이 질문하십니다. 종합합산이니까 다 합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합합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이름만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종합은 종합끼리만 합치고 별도는 별도끼리만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세 세금 계산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광명, 시청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 고지서 보내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는가? 보통징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고지서를 이제 몇 장으로 보낼 것인가?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받은 프린트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고지서는 한 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종합합산 얼마, 별도합산 얼마, 분리과세 얼마, 그리고 합계 얼마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전에 출제하기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는 몇 장으로 보낼 것인가? 정답은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에 갔더니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 봤더니 언제까지 내시라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재산세 내면 다 끝난다.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낸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자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런 이자가 무엇인가? 가산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세총론 시간에 정리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강원도 원주 거도 하고 쉬어야 되겠죠. 네. 자, 원주 거를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합치지 않습니다. 상가,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네모. 나대지 씨는 종합합산이니까 동그라미. 농지 씨는 저일분이니까 세모. 상가, 부속 토지 D는 별도 합산이니까 네모. 나대지 D는 종합합산이니까 동그라미. 농지 D는 저일분이니까 세모 쳐놓으시고. 그리고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지금 나대지 C와 D를 합쳐가지고 세일 중요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시군별 합산과세. 중요한 것은 광명시 건은 따로 합치고 원주시 건 따로 합친다는 겁니다. 그때 쓰는 말이 시군별. 자, 상가 부속 토지 C와 D는 별도 합산이니까 두 개 합쳐야 되겠죠. 그리고 세일 중요하더라. 이때 쓰는 말도 역시 시군별 합산과세. 자, 분리과세는 농지 C 따로 계산, 농지 D 따로 계산하는데 이때 쓰는 말이 개별과세. 키포인트, 재산세 세금 계산 누가 하는가? 원주, 시청에서에서 고지서 보낸다. 이때 쓰는 말이 바로 보통 징수란 말을 쓰는 것이고 재산세 고지서 몇 장으로 보낼 것인가? 한 장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 한 장에는 종합합산 얼마, 별도합산 얼마, 분리과세 얼마에서 보낸다.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내면 다 끝나는데 그때까지 세금을 안 냈더라 그러면 뭘 덧붙일 것인가? 가산금을 덧붙인다는 거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요까지만 할까요? 괜찮으시겠죠? 네, 끊기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아까 납세 의무자 6억 초가 나왔고 5억 초 별도 합산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만. 네. 항상 종합부동산세 과세상을 정리할 때는 재산세부터 먼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고 그 다음 토지는 조금 전에 보신 사용자가 있었죠.
고일분리, 종합합산, 별도합산, 저일분리. 자, 그 다음 주택은 별장과 별장을 뺀 나머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왔습니다. 토지에서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주택에서는 별장을 뺀 나머지. 얘네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에서는 종합합산, 그리고 별도합산, 그리고 주택에서는 별장을 뺀 나머지. 여러분 보통 암기하실 때 이걸 막 적고들 암기합니다. 그리고 달달달 이렇게 그냥 여러 번 하시는데 저는 그런 공부 방법은 세법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전체 화면을 펼쳐놓으시고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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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걸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기억이 안 나더라. 또 이렇게 보고. 그런데 시험장 갔을 때 막 이렇게 말로 한 건 하나만 꼬이면 엉킵니다. 근데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 저 위에 있었어. 여기 옆에 있었어. 이렇게 된대. 이렇게 해도 문제 푸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는 옛날에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또 민법이나 개론 공법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가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법은 암기하려지 마시고 눈으로 있었어. 우리 시험은 그렇게까지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세법에 대해서 겁을 먹고 너무 많은 걸 공부하려다 보니까 쓸데없는 거 많이 공부하는 거 제가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래서 항상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나왔더라 그러면 재산세 깔아놓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그리고 토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에 따라서 저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그리고 주택은 별장과 별장 뺀 나머지 그리고 평소에도 칠해보시라는 겁니다. 토지에서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주택에서는 별장 뺀 나머지 그리고 종합합산은 종합부동산세 5억 원 초과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그리고 별장 뺀 나머지 주택은 6억 원 초과 그리고 나머지는 이건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달에 내는 것이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지금 한 번은 재산세 냈고 나중에 종부세 내니까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는 재산세 낸 금액은 세액공제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